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러한 연구들에 협력하며 호전과 함께 이해라는 보상을 제공하는 데 실패를 했으며 이는 프로이드를 매우 당황하게 했다. 이 문장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이해가 충분히 되나요? 포션이라는 의미가 음. 뭘까요? 호전과 함께 이해라는 보상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니까 이 말이 조금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이게 네, 정신신경증 그러니까 사이코뉴로시스 환자들과 정신증 환자들의 다른 점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신신경증의 사례들에서는 여러 가지 모호한 요소들이 있지만 환자의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모호한 것을 하나하나씩 명료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전체 퍼즐을 맞출 수 있게 된다고 프로이드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더 심한데 알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탐색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내담자에게 자유현상을 하라고 했는데 자유현상도 잘 되지 않고 어떤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신경증 환자들에게 사용했던 치료 방식으로는 이분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환자들이 협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호전과 함께 이해라는 보상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이 말은 원문에는 The failure of schizophrenic patients to cooperate in these investigations and to reward understanding with improvement baffled Freud. 이게 원문인데 첫 번째 부분의 번역은 정확하게 됐어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이러한 조사에 협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코어퍼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협력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협력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번역한다고 한다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이러한 조사에 협력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이해 혹은 통찰을 통한 개선 혹은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프로이드를 당황하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뒷부분은 정신병 환자가 to reward understanding 통찰을 가졌으면 통찰이 결국은 치료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그 이해 자체가 개선을 가져오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죠. 내담자에게 통찰을 주거나 내담자가 통찰을 갖는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개선 혹은 임프루먼트 질병이 나아지는데 혹은 치료 효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에게 통찰을 주어도 아니면 이분이 어떤 통찰을 가져도 치료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것이 이러한 상황이 프로이드를 몹시 당혹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전체를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이러한 조사들에 협력하지 못하고 이해나 통찰을 통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프로이드를 당황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속에서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게 기법, 자아심리학자들이 나중에 이런 개념을 워킹 얼라이언스 혹은 테라피틱 얼라이언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작업 동맹 혹은 치료 동맹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와 관계에서 어쩌면 긍정적인 약간의 전이가 일어나면서 긍정적인 정서가 일어나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 관계, 코어퍼레이티브 릴레이션십이 일어난다는 거죠. 치료 동맹이 일어난다. 치료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분들하고는 이 치료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여러 가지 함께 공동 작업 동맹의 파트너로서 기능을 이분들은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함부로 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신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묻고
서로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같이 통찰을 얻어가는 과정을 함께 갈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부분.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어렵사리 해석을 내가 한 해석을 주거나 그분과 공동으로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그 해석이 치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가 정신신경증 환자들에게 사용했던 아주 획기적인 자기의 어떤 발명품이죠. 획기적인 어떤 치료 기법, 치료적인 태도,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면서 내담자가 자유현상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협력 관계가 일어나고 그래서 프로이드가 주는 통찰이나 프로이드와 공동 작업을 통해서 본인이 얻게 되는 통찰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치료 효과가 반드시 생기는데 이 통찰을 통해서 내담자의 증상의 호전이 일어나고 내담자의 삶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법을 아무리 사용을 해도 이 정신증적 레벨에 있는 분들, 여기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는 치료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애썼지만 소득을 얻지 못해서 프로이드 입장이 몹시 당혹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법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프로이드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정신증 환자들은 정신분석에서 아주 골칫거리다라고 얘기하기 자기 방식으로는 이분들 치료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백한 셈이에요. 정신분열증에 대한 가장 초기의 정신분석적 이론은 1908년 칼 아브라함에 의해 첫 번째 국제정신분석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임상정신과 의사이자 부브 홈 플라이에서 브로일러의 전 직원이었던 아브라함 박사는 프로이트와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준비했고, 이후 프로이트는 이 논문을 정신증적 질병에 대한 자신의 입장의 근거로 삼았다. 아브라함에 따르면 현저한 증상이 없는 사람부터 심한 질병의 가장 후기 상태에 이르기까지 병원에 입원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서적 삶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이다. 질병의 모든 형태에 있어서 공통 요소는 성적 전이 또는 대상 사랑에 대한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자신의 리비도를 전이시킬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가진 적이 없다. 오늘날 이 문제를 리비도의 관점이 아니라 외부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들은 초기 자아 상태들의 일부인 마음의 대상들, 무엇이 자기 대상이라 부르는 그 마음의 대상들에게 더 애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브라함이 처음 정신분열증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프로이드와 협의를 통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논문은 프로이드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정신분열증에 관한 프로이드의 태도는 이 아브라함의 논문을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강조한 부분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증상이 심한 분도 있고 가벼운 분도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점은 성적 전이 또는 대상 사랑에 대한 능력이 파괴됐다. 이렇게 봤어요. 이어서 하는 얘기는 in fact, these people never had a proper capacity for transferring their libido to the outside world. 그래서 처음 얘기는 성적 전이나 대상 사랑의 능력이 파괴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얘기는 사실은 이러한 능력을 처음부터 갖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두 가지 얘기는 서로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어쩌면은
파괴되었다고 볼 것인가, 처음부터 획득하지 못했다고 볼 것인가 하는 차이가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스파르타니스는 두 가지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입장을. 어, 두 가지 입장이 여기서 나왔는데, 오늘날에는 이 문제는 리비도의 관점이 아니라 외부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건 관계적 차원에서 요즘은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초기 자아 상태들의 일부인 마음의 대상들에게 더 애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음의 대상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건 내적 대상을 얘기할까요? 외적 대상을 얘기할까요? 내적 대상, 내적 네, 대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마음의 대상이라고 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원문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도 있고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적 대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대상을 나는 비중을 둬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사랑 대상은 마음속에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면 밖에 있는 대상이에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인식론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서 임상적인 얘기로 본다고 한다면, 어, 여기 원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objects in their mind라고 명료하게 쓰고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내적 대상이라는 게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마음의 대상들이라고 할 때는 이게 외적 대상인지 내적 대상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애매해요. 사실은 이게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아브젝트라고 할 때 내적 대상을 아브젝트라고 하기도 하고 외적 대상을 아브젝트라고 하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이 내적 대상인지 외적 대상인지 문맥을 보지 않고는 알기가 좀 어려워요. 또 굉장히 어려운 게, 내적 대상을 외부에 투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외적 대상을 내적으로 인트로젝트 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프로젝트 인트로젝트, 투사 내사라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 자체가 어떤 순환 논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 대상이다 외적 대상을 명료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글을 쓰시는 분도 별로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쓰는데 나중에 이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실제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이 있다고 할 때 내적 대상에게 애착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 이게 히스토리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학자들은 이제 이런 쪽에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내적 대상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애착이 나면 그쪽에 좋은 대상과 애착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애착 대상과 사실은 버리고 싶은 대상이 함께 숨겨져 있는데, 이게 다 무의식의 세계에 속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들에게 애착이 돼 있다는 얘기는 다른 식으로, 다른 쪽에서 얘기한다면 이분들은 판타지 세계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판타지 속에 살고 있다고 본다면, 판타지라고 할 때 영국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PH 판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그냥 F 판타지가 아니라 PH 판타지는 무의식적 환상을 얘기해요. 무의식적 환상의 세계 속에 있는데, 무의식적인 환상이라고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얘기할 때 그 무의식적인 환상 판타시라는 말은 거의 띵킹에 가까워요. 사고예요.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그 사고는 정서를 담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이 판타시가 그 사고인데, 이 사고와 이모션이 합쳐 있는 이 어떤 느낌과 어떤 아이디어, 관념과 정서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 에서 생각하거나 느끼는 거, 이걸 판타시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서 이 판타시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환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고 이모션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혼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무의식적인 환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는 이 무의식적인 판타시, 언컨셔스 판타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적 세계에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현실과의 교류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그 무의식적 판타지 속에서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 온갖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외부 대상과의 교류가 어렵다는 얘기죠. 외부 대상과의 교류가 일어날 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적 대상을 투사하는 쪽이 되겠죠. 그럼 그 내적 대상이 이게 통합된 대상이 아니고 분열된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에게 있는 all good object를 투사하는 경우에 이상적인 대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존하고 싶어 하죠. bad object를 투사하는 경우는 편집증적 상태에 가는 거죠. 패러노이드 상태에 가는 거죠. 자기의 내적 대상, 자기의 내적 대상 중에 자기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어떤 대상을 외부에 투사해버리면 그 외부 대상이 자기를 공격할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편집증적 불안이 여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내적 세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는 거지. 무의식적인 판타시에 의해서 크게 지배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 현실 대상이 주는 영향력보다 내적 대상이 가지는 영향력이 훨씬 클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분들이 리얼리티 테스팅 능력이라고 할까요? 현실 검증 능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딜루전하는 상태에 간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환상이나 환청, 환청이나 환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자기의 내부 세계가 외부로 투사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투사돼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이성적인 해석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얘기. 통찰이나 해석을 이분들에게 주어도 이분들이 그 결과로 자기 증상의 호전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분들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가 프로이드가 절망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손들었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이론이 바로 프로이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 자체를 리비도 이론으로 풀려고 했던 것이 많은 분들이 이 리비도 이론 가지고 설명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리비도 이론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견해를 필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정신분열증 환자는 세상을 거부하며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질병의 많은 증상들이 히스테리와 유사하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는 히스테리 환자에게서 관찰되지 않는 감정의 차단이라는 병적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적 자폐성애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안한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병리를 이 초기 단계에서 발달이 억제된 결과로 보았다. 감정의 차단이라는 용어를 blocking of feeling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서를 이분들은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한 분들은 곁에서 관찰을 하면 이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그냥 계속 자전거 페달만 밟고 있고 어느 자리에 뭘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뿐이지 이분들이 어떤 정서를 표현해내거나 느끼거나
하는 것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 거의 어떤 면 식물인간 사태처럼 보이는 거죠. 움직이고는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 그 감정이 차단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관찰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여기서 이런 병적 감정의 차단 상태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리비도 이론 그리고 리프레션 이론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썼던 프로이드의 입장. 프로이드는 분열이라는 기제보다는 리프레션이라는 것을 억압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정신신경증 환자에게 사용됐던 억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유아적 자체성애를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토 이라티시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리비도 이론이에요. 성적 본능이나 아까 대상 사랑의 능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리비도 띠어리. 리비도는 프로이드가 봤던 건 성적 욕동의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봤어요. 성적 욕동 에너지 자체를.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섹슈얼리티 이론으로 처음에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섹슈얼리티를 배경으로 한 리비도 이론을 가지고 모든 병리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네, 이 이론이 신경증 이론까지는 잘 들어맞았는데 정신증 환자,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에게는 이 리비도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애써 설명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받기 어려웠고 자기 스스로도 납득이 되지 않았던 어떤 설명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쪽에 어떤 이론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그리고 프로이드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을 리비도 이론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된다고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정확한 어떤 이론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근거로 한 치료 기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치료 기법까지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이론 자체가 그 리비도 이론 자체를 통한 설명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을 근거로 한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야만 이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발달을 우리가 따라가 보죠. 융은 전부터 정신분열증에서 감정은 아마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치환되고 차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아브라함은 이에 동의했다. 1908년에 그는 병의 차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정신적 결함의 어떤 의혹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적 과정으로서의 정신분석은 전이의 부재 때문에 거의 배제된다. 아브라함은 대상 전이를 언급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진술 중에는 그의 정신분열증에 대한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심각한 강박신경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정신증적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강한 적대적 태도 때문에 사랑을 전이하는 능력이 크게 약화된다. 증오를 억압하는 과정으로 인해 그들의 에너지는 약화되며 소모된다. 그는 멜랑콜리성 우울증이 환자의 사랑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증오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관찰했다. 정신분열증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의 정확성도 이후에 검증되었다. 대상에게서 철수된 리비도는 어떻게 되는가? 프로이드는 이것이 다시 자아로 돌아온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대상 리비도가 자아 리비도로 변환될 수 있다는 가설은 자기애적 신경증으로 불리는 수수께끼를 풀고 자기애적 신경증과 히스테리 또는 강박증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자아 리비도의 존재는 고려되어야만 한다. 자기애라는 용어는 이러한 리비도의 회귀에 적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신체, 자아 형성 과정의 단계와 보다 발전한 대상 형성 단계들 사이에 있는 1차적 자기의 단계로 퇴행한다는 것을 추적할 수 있었다.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은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는 리비도를 리비도와 이고 리비도로 구별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고 사이콜로지스트나 전통적인 프로이디언의 개념에서는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1차적 자기의 상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모든 성적 에너지가, 모든 리비도가 자기 안에, 이고 안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고 리비도가, 그러니까 이 리비도가 이고에 뭉쳐 있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고 리비도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 The term narcissism was applied to this reversion of libido. The general level of regression was traced back to the period of primary narcissism between the stage of body ego formation and the more advanced stage of object formation. 그 이론이 굉장히 어려운데 처음에는 여기서 신체 자아라는 요거 바디 이고라는 개념을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 이고가 없는 상태인데 심리적인 이고가 담당해야 될 기능을 어쩌면 처음에는 바디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게 바디 이고라는 개념인데 바디 대시 이고, 바디 이고. 아주 퇴행된 사람들, 아주 원초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분들은 바디 이고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체화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은 심리적인 현상, 우리 사이키가 담당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 이고나 셀프가 담당해야 될 역할을 이고가 담당하지 못하면 아주 초기 상태에 프로이드가 지금 설명했던 이 바디이고 상태, 바디가 어떤 이고 기능을 하는 그 시기로 퇴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신체화 증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이 바디이고라는 개념을 쓰긴 하는데 이 아브젝트 리비도하고 이고 리비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디 이고라는 개념하고 합쳐져서 마치 3단계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때는 이 바디이고 단계와 나르시시즘을 구별하지 않고 쓰기도 하고 해서 이야기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쨌든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1차적 자기의 상태로부터 출발하는데 거기서부터 대상사랑으로 바뀌었을 때 대상 리비도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대상을 사랑하는 이런 상태, 대상 리비도가 어느 경우에 그 대상으로부터 어떤 실망, 엄청난 디서포인트먼트가 있는, 엄청난 실망이 발생하거나 여기에 어떤 트라우마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자기의 애착을 거두어들인 대상에 가있던 리비도가 환수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 리비도가 다시 이고 리비도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대상 리비도가 다시 이고 리비도로 바뀌는 경우를 이걸 2차적 자기애라고, 세컨더리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1차적 자기애와 2차적 자기애라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상에게 가 있던 리비도가 환수되는 경우를 이걸 2차적 자기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초기 상태로부터 대상 리비도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도 프로이드 이론대로 한다면 프라이머리 나르시즘 상태에 계속 있는 자폐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프로이드 이론대로 한다면 대상 리비도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리비도가 성적 에너지가 대상에 가 있었는데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큰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상에게 가 있던 리비도가 환수돼서 이고 리비도로 바뀌니까 그 이고 리비도가 프라이머리 1차적이었던 리비도가 그대로 있는 데다가 2차적인 리비도까지 합쳐지니까 리비도가 과대 자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모든 리비도가 다시 자기한테 다 집중하는 이런 퇴행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정신분열증이다 혹은 정신증이다라고 봤다는 얘기 초기에. 이런 리비도 이론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썼던 과거의 이론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 중에 이고 리비도 개념과 대상 리비도 개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리비도라는 개념을 섹슈얼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프로이드 이론이 초기에는 섹슈얼 인스팅트라는 개념이었지만 나중에 라이프 인스팅트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넓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후기 개념으로 사용을 해본다면, 라이프 인스팅트가 자기를 사랑하는 라이프 인스팅트가 있고 대상을 사랑하는 라이프 인스팅트가 있다. 그 리비도를, 이고 리비도가 대상 리비도라는 프로이드의 개념을 여러분이 가져왔을 때, 이고 리비도,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고 리비도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총량적으로 줄어든다는 개념을 마치 우리 물리학의 질량 불변의 원칙 혹은 에너지 불변의 원칙과 같은 것을 자연과학적으로 프로이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랑 총량 불변의 법칙, 리비도 총량 불변의 법칙을 가져와서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고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대상 리비도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고 리비도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고 리비도 플러스 대상 리비도가 전체 총량인데 초기에는 대상 리비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1차적 자기의 상태가. 그런데 그 이후에 대상 리비도가 발달하는 상태로 가게 되면 대상에게 리비도가 같다는 얘기는 이고 리비도는 줄어들고 대상 리비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총량은 같은 거죠. 그럼 대상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양은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 속에 있죠. 그러면 이 이론을 실제 현실 속에 적용해 보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을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초기에는 바디이고 상태라. 자기의 신체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고 이고 자체를 사랑한다는, 이고나 셀프라고 하는, 이게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체보다는 이고라고 하는 심리 기구에 에너지가 다 투사된다. 근데 나중에는 대상에게 에너지가 투사된다. 대상에게 이미지가 방출된다고 한다면 대상 리비도하고 이고 리비도, 처음에는 바디 이고에 머물렀던, 바디 이고에 집중되어 있던 리비도가 나중에는 이고를 사랑하는 만, 이고에게 에너지가 다 가는 상태로 갔다가 나중엔 여기에 있던 리비도가 대상 리비도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트라우마틱한 상황에 가게 되면 너무 실망하는 대상을 만나면서 더 이상 그쪽에 리비도를 둘 수 없어서 그 리비도가 다시 자기에게 환수됐다. 그러면 이고 리비도는 커지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 이론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이렇게 되죠. 말하자면 리비도를 그냥 사랑의 개념으로 친다면, 사랑의 에너지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하나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 프로이드의 견해에 의하면. 그런데 요즘 와서 보는 견해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이 리비도 총량의 법칙을 무너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상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자기 사랑도 많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모순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셀프 사이칼로지하고 연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많은 어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는 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근데 그 희생이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꼭 그렇게만 연결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극단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컨퓨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 삶을 희생적으로 살아야만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르침에 맞는 삶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어, 자기 주위에 있는 대상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건강한 것이냐?
그리고 정말 영성적으로 옳은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만의 딜레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프로이트의 설명이 심플하고, 어, 뭔가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인간의 정신 활동, 그걸 이제 에너지를 주고 받는다라는 이 개념이 오로지 그냥 에너지가 갔다 왔다, 이런 단순한 느낌이랄까? 예. 수학으로 비유한다면 마치 더하기 빼기만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원래 실제 일어나는 그 현상은 뭐 미적분까지는 해야 좀 더 가깝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에게 에너지를 간다. 이게 많은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걸 그냥 대상에게 에너지를 간다. 관심을 가지는 것, 뭐, 이런 정도로 그 사랑, 대상 사랑에 그냥 에너지가 간다. 이런 것도 좀 그 안에 무슨 걸 의미하는 건지가 너무 많은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에너지를 주면 내 안에 있는 게 좀 뭐냐 빠져나간다. 이런 개념도 그렇고. 뭐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사실 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한테 주는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해됩니다. 줬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도 잘 주면 자기한테도 에너지 돌아오는 거지 않을까. 그러면 타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자기를 뭐랄까 희생하거나 내 안에 에너지가 고갈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단편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말씀인데 사랑이라는 개념이나 러브나 프로이드가 너무 지나치게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설명했던 부분이 초기에 어떤 리비도 이론이 너무 좁게 해석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사랑의 개념으로 가져왔을 때 러브라는 개념 자체가 말하자면 너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건 넘어서야 될 개념이라고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게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만 사랑한다고 하는 개념, only me라고 하는 개념인, 그러니까 또 대상을 사랑하는데 only you라고 하는 개념, 이 양쪽 다 그 양극단이죠. 그런데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건강한 어떤 정반합의 원칙이 여기에 있다면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바르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개념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대상 사랑이 아까 자객적인 상태에서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대상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내게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된다 하는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조건을 붙인 사랑을 주면서 대상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은 그래서 융합하고 싶은 욕구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게 병리적인 것이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개념 자체가 데피니션 자체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 그 섹슈얼리티하고 러브를 구별하지 못했던 프로이드의 어떤 오류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프로이드에게서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섹슈얼리티라고 구별을 못했다는 어려움이 생겨요. 인간을 너무 동물적으로 봤던 것들이죠. 그 순수한 사랑 뭐 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섹슈얼리티 하나 가지고 이론론적으로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리비도 얘기는 전부 자기 보존 본능과 리비도 성적 본능 뭐 이런 정도로 구별해서 쓰던 시기의 얘기들이에요. 그러다가 리비도 중심으로 해서 리비도를 대상 리비도가 자기 리비도로 이렇게 나누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것만 가지고 리비도 이론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지점에 와서는 공격성을 또 하나의 인스팅트로 또 하나의 드라이브로 본 거죠. 어그레시브 드라이브
하고 섹슈얼 드라이브 이 두 가지로 나중에 이원론으로 가게 되는데 후기 이론으로 오면 대상에게는 리비도만 하는 게 아니고 대상에 대한 어그레션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초기에 리비도 중심의 이론에서 나중엔 공격성과 리비도 이원론적인 설명, 다른 경우도 다 이원론이지만 이 공격성을 처음에는 리비도 속에 공격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리비도와 공격성을 구별해서 이중구역동 이론이 결국은 조금 더 후기에는 라이프 인스팅트, 데스 인스팅트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발달하는데 어쨌든 이 이원론 속에 후기에 들어서는 어그레션이라는 개념 혹은 데스 드라이브라고 하는 개념, 어그레시브 드라이브나 데스 드라이브, 데스 인스팅트 이런 개념들이 프로이드 이론 중에 남아있는 그 리비도 중심의 이론은 초기의 이론들인데 나중에 공격성 이론을 첨가하면서 과거의 이론들도 수정해내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가장 원시적으로 본다면 초기 이론은 그냥 자연과학적 혹은 유전적인 이론 혹은 동물학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이는 게 자기를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이제 이런 쪽의 이론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섹슈얼리티나 어떤 이런 것 말고 우리에게는 공격성이라는 독특한 또 하나의 드라이브가 있다는 쪽으로까지 이론이 자꾸 바뀌는데 이 나중에 바뀐 이론을 가지고 초기의 리비도 이론을 수정해내는데 그럴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프로이드가 자기 이론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리비도 이론이 변화했다고 하는 얘기는 프로이드의 후계자들이 다양한 학파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근거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죠. 초기의 이론 가지고는 그 이후에 발달한 프로이드의 새로운 인사이트에 의해서 이게 수정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프로이드 후계자들이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이나 후기 이론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심플한 어떤 섹슈얼 인스팅트 이론이나 이러한 리비도 이론이 우리의 특히 영성 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잘 정제된 상태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단순하게 마치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처럼 리비도 총량이 똑같으니까 남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심플한 개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자기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으냐, 희생한다는 개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조건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기도 귀하고 대상도 귀하지만 어떤 경우에 자기를 희생한다고 세크리파이스 한다고 하는 개념은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해가 어쩌면 프로이드의 심플한 초기 이론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 무리가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정신분석적 치료의 실험성 결과는 이해가 되었으며 외부 세계에 대한 자아의 관심이 철수되는 것이 발명의 기제라면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정당해 보였다. 이런 개념은 또한 입원한 환자의 자폐적 행동과 유아적 집착에 대한 브로이너의 관찰과도 일치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과대적인 망상에 탐닉하기 위해 사회에 등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며 수많은 설명적 해석을 위한 영감이 되었다. 그들의 내적 경험과 정신적 산물은
20세기 초반에 많은 축축을 유도했다. 그들의 말은 조심스럽게 평가되었고 생각과 환상은 원시적 부족이나 아이의 것들에 이유되었다. 유의 주장이 각광을 받았다. 꿈꾸는 자가 걸어다니며 깨어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주발성 치매의 임상적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증상들은 연구되고 정교하게 분류되었다. 일부 특정 기제들은 정상 또는 신경증적 기능 수준에서 자기애적 상태로 퇴행하는 것과 연관이 되었다. 프로이트가 그의 자기의 논문에서 상정한 대로 철수의 시작은 잔류 현상을 일으킨다. 영적인 과정에서 두 번째 그룹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어서 마음 밖에 있는 외부 대상과의 접촉을 되찾으려는 자아의 시도를 반영하는 이른바 보상 증상들이 나타난다. 대체로 이 세 단계들은 동시에 나타났으며 이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첫 단계는 환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미 시작되었다. 신기증, 탈인격화, 망상, 과대망상, 그리고 공허감 등의 증상은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외부 대상에서 철수된 리비도가 자아 안에서 재조직되고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긴장형 환자의 이상한 소리와 버릇은 유아 발달의 모방 단계, 영구적인 대상 애착이 발달하기 전과 관련지어졌다. 심하게 퇴행한 환자의 방출 지향적인 행동과 낮은 좌절, 내성은 유사한 비유들을 나왔다. 오토 펜켈은 보상 증상들이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자기애적 상태를 떠나 객관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지만 오직 갑작스럽게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만 성공한다고 생각했다. 상태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들은 복잡적이면서 때론 심오하여 수많은 책들을 채웠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그런 현상이 생성되는 힘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분열 또는 궁극적으로 해체된 산물을 조사하는 것을 통해 자아를 재구성하는 것은 폭발에 의해 터진 잔해물을 가지고 비행기를 재조립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것이 손상을 입기 전 원래의 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부족했다. 자아 형성의 다양한 시기에 관한 세밀한 연구들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 특히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정신분열증의 정신증적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완전히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들은 애초에 환경으로부터 그들의 관심을 설수했을까? 대상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의 설명은 정신적 질병의 보편적인 원인은 정신적 삶에 있는 리비도적인 요소를 발견하려는 프로이트의 초기 입장을 지시한다. 마우리츠 카타는 현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극도로 과도하고 만연된 불안과 함께 강렬한 양성애적 갈등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수년 동안 정신분열증을 리비도 요소와 연관짓는 이론에 관한 논문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이후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리비도, 자기사랑,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무교성의 정서적 파생물로 관심을 옮기고 처음에는 공덕불종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었고 점차 1970년대부터 현저하게 사용되었던 개념이 정신분적 경로와 자기애적 경로를 강조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리비도나 셀프러브, 그러니까 리비도 혹은 자기사랑이라는 개념. 그래서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기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됐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윤리적인 판단까지 가해진 부분이 있어요. 저만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분열증 환자는 저만을 아는 사람, 저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럼 이게 마치
심플한 어떤 상태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어떤 도덕적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 죄에 빠진 사람,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이해가 되면은 이분들이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그 부분보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신분열증 환자 같으면은 덜하겠지만 분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나쁜 사람,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 그래서 셀프러브라는 개념이 정신증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리비도가 자기에게 집중돼 있고, 그래서 셀프러브,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으로, 또 하나는 앵사이티,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자기 사랑, 리비도, 앵사이티라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개념으로부터 1970년대 이후에 주로 여러 논문에서 보이는 것은 The Affective Derivatives of Aggression이라는 건 공격성으로부터 오는 정서적 파생물, 이런 쪽에 비중을 두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그레시브 드라이브, 공격 욕동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다가 점차 1970년대부터는 주로 psychotic rage 혹은 narcissistic rage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정신증적 경로, 자기애적 경로, psychotic rage, narcissistic rage라는 개념이, 이런 용어들이 1970년대부터 자주 등장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리비도 중심의 이론이 어그레션 중심의 이론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거예요. 리비도 중심으로 리비도, 셀프 러브, 그리고 불안, 앵사이티, 이런 개념 가지고 쭉 설명해 왔던 어떤 그러한 이론의 틀들이 있었는데, 이런 추세들이 바뀌면서 공격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정서 혹은 정서적 파생물, 공격성의 정동적 파생물 중심으로 바뀌면서 1970년도의 용어 자체가 많은 경우에 psychotic rage 혹은 narcissistic rage, 그러니까 정신적 경로 혹은 자기애적 경로라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런 큰 변화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경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유현상이 되는 게 혹시 없어요? 요즘 한국 신문에 경로라는 용어가 가끔 보이는데, 어느 분이 경로했다. 그러면 그 이튿날부터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로라는 용어가 레이지라고 하는 거. 이 경로라는 용어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카틱 레이지나 나르시스틱 레이지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로가 사회 현상으로서 드러나는데, 개인의 사이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레이지가 있는데, 자기애적 경로나 정신적 경로라고 하는 게,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대로 하면 이게 뭐냐면 디프레시브 포지션이 아니라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느껴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분열적인 상태, 편재 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강렬한 정서 중에 경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나르시스틱 레이지라고 하는 게 자기애적 경로, 이게 사이카틱 레이지라는 정신적 경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거에 격분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상태가 지금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어느 상태에 가면 이 경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미쳤구나, 내가 지금 미치기 직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니. 그 미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경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진 상태가 우리의 경로의 상태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파악하기보다는 우선 이건 나쁜 거야, 세상에 이런 나쁜 일이, 아니면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이, 거기서 엄청난 경로가 일어난다고 할 때 이게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이 경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정치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대중의 경로 상태를 메인테인하는 거가 이 사람들의 정치 공학이라고 할까요? 정치 공학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일방으로 편집 분열적인 상태에 있도록 영속화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게 사회 현상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우리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게 우리 김동완 선생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로를 피하는 방법은 경로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 전반이 패러디식스로이드 포지션에 막 가고 있을 때 자기 정신 건강을 지키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회 현상으로 말하자면 의식, 집단 의식이 파편화된 집단 의식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느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의 사이키가 자기 스스로 성찰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편화된 상태로 우리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 구조 속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낼 힘이 있느냐 하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김동완 선생님이 불필요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있죠.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각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적절한 방어 수단을 쓰면서 사회 전체가 오염되어 있을 때 우리의 정신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이러한 도전에 우리도 각자 자기를 지키는 방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회피하는 것 같고요, 사실. 어, 며칠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많은 생각이 들고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절에 저는 그냥 중학생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뭐 거기에다가 영남에 살았으니까,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이제 일들이,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서도 좀 놀랬고,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좀 세세하게 하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분노 같은 게 느껴졌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지금 사회는 그때보다 얼마나 나아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오늘 교수님이 지금 사회가 어쩌면 편집 분열적인 상태, 에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예.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예, 회피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오염되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김도환 선생님은 영성 쪽에 깊으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경로나 어떤 이러한 아이디어, 어떤 관념이나 정서 자체는 우리 게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이게 침입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과 동일시가 갑자기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분노가 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경로와 나를 분리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정신 건강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전혀 중세에나 있을 법했던 코로나 시대를 거쳤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죠. 그렇지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개념에 의하면 이건 마귀의 짓인 거죠. 마귀가 창궐해서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다행히 과학이 발달해서 이 바이러스가 이걸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와 나를 구별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고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내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정서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나라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면서 나는 인수를 펴는 사람이니까 난 방독면 필요 없어. 어쩌면 내 마스크 필요 없어. 난 사람을 돕는 게 우선이야.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치료한다고 한다면 그 치료하는 의사가 조만간 같은 질병에 걸려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의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 안에 어떤 경로가 있다고 한다면 분노, 경로, 공격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보다 더 미세한 것인데 이건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존재 자체를 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건 측정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인데 이러한 혼란스러움이나 공격성이 전염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우리 역전이 문제들이죠. 전이나 역전이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결국 우리가 이 질병을 앓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여기에 대한 통찰이 없이 이분들을 접하는 것은 마스크 없이 코로나 환자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가지면서 통찰을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자기적인 경로나 정신증적 경로 상태에 거의 오랫동안 있는 이런 내담자들을 도울 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분들과 있는 사이에 우리에게 오염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이걸 덜어낼 능력이 없으면 이분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정신병동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이 아주 심한 증상을 보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이런 질병을 앓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그런 어려움들. 이게 전염성이라는 게 이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 오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질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에도 이 컨테미네이션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induced feeling이라고 하는 개념, 유입되는 정서라고 너무 학문적으로 써는 게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여러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곁에 우리가 노출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돕고 나면 보통 탈진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안에 뭔지 모르는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구체적으로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해하는 것이 이번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